이제 곧바로 문법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우리 문법 수업의 제목은 그래머 큐피트인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제가 또 장명소를 거의 뭐 운영하다시피 이름을 항상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래머 큐피트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좀 내용을 직관적으로 좀 담기 위해서 좀 제목을 고심해서 만든 건데 별건 없고 사실 그래머 퀘스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퀘스천 포인트라고 하는 게 출제 포인트인 거죠. 자, 여러분들이 배웠던 문법 원리 중에서 시험 문제로는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되는지 그런 포인트들과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가면 되는지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드리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익히고 훈련하는 그런 수업이 될 거예요. 사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모더니즘에서 테스트를 보셨으면 이제 아실 텐데 원리를 안다고 또 이제 쉽게 풀리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문법을 공부하실 때는 조금 구분하실 게 있는 게 인풋이랑 아웃풋을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법 문제를 이제 틀렸을 때 내가 이게 인풋이 없었던 건가? 그러니까 내가 아예 몰랐던 건지 아니면 아웃풋 훈련이 부족해서 이게 틀린 건지 그거를 조금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법 문제를 이제 자꾸 틀리다 보면은 학생들이 나 문법 개념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꾸 리셋 본능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자꾸 다시 시작하게 되는 이런 공부는 진짜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럼 영원히 초보자에서 탈출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진도에 맞춰서 계속 잘 따라오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빈틈을 오히려 채워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 인풋이 진짜 비어있는 게 맞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즉 아웃풋 훈련을 많이 해야만 느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관계사절 나 개념 모르는 거 아니다. 관계사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뭐 어떤 규칙으로 문장이 만들어지는지 다 알고 있다. 근데 문제에서 못 풀겠다라고 하면 그건 인풋의 문제가 아니고 아웃풋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내가 꺼내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즉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문법 문제를 이제 공부하실 때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게 틀리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많이 틀리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문법은 틀리면서 배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풀이법은 알려드리긴 할 거지만 그래도 예상치 못한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숙제에 좀 모르는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좀 넣어놔야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런 유형도 물어볼 수도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넣은 거지 제가 분명히 중요한 개념은 수업 시간에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개념을 잘 익히고 훈련을 많이 하는 데 집중을 하시면 돼요. 틀리는 거는 아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틀리면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문법 포인트들을 하나씩 공부를 해갈 건데요. 자, 제가 이제 GQ를 좀 묶어서 GQ 명사라고 돼 있죠. 즉 명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 우리한테 어떤 포인트를 물어볼 수 있는가예요. 자, 그러면 사실 문법 문제가 이제 인풋과 아웃풋 훈련이 왜 다르냐면 인풋은 그냥 쭉 나열해서 배운 거예요. 뭐 명사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누가 수식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쭉 배웠죠. 근데 이제 아웃풋은 명사에 밑줄이 그어졌을 때 그때 명사만 그어졌는지 관사도 함께 그어졌는지 형용사도 함께 그어졌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내가 어떤 걸 판단하고 떠올려야 되는지의 가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그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내가 개념은 아는데 문제를 봤을 때 벙찌게 되죠. 뭘 판단을 하는 건가. 그렇죠? 그래서 문법은 결국 내가 딱 판단할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딱딱딱 체계를 잡아놓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명사 파트에 명사의 앞에 이제 수식하는 것과 명사 자체까지만 정리를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배운 개념, 모더니즘 개념도 다시 이제 좀 복습도 할 겸, 그다음 다시 정리도 해볼 겸 좀 간단하게 이론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일단 명사구라고 하는 것은 명사를 중심으로 앞에서 수식할 수도 있고 뒤에서 수식할 수도 있죠. 근데 뒤에서 수식하는 건 오늘 안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앞에서 수식하는 것까지만 이야기를 해보면 자, 앞에서 수식할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 한정사, 전치 수식어라는 게 있죠. 자, 그럼 일단 한정사 종류가 4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관사, 그 다음 두 번째 지시사, 그쵸. 세 번째 소유격, 그 다음 네 번째 수량어.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한정사 파트에서는 조금 자주 나오는 건 그나마 나오는 거예요. 잘 안 나오는데 그나마 나오는 게 관사 파트입니다. 그럼 이제 관사의 종류는 뭐가 있죠? 정관사 더, 그 다음에
부정관사 어나 언, 그 다음에 무관사, 관사 안 쓰는 것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정관사 언제 쓰는 거예요? 정관사 더. 명사의 범위가 특정될 때 쓰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명사의 범위는 어떤 식으로 특정이 될 수가 있죠? 첫 번째, 상황에 의해서 특정될 수 있고, 두 번째, 앞에 나온 명사에 의해서 특정될 수 있고, 세 번째, 뒤에 붙는 수식하는 말에 의해서 특정될 수 있고, 요렇게. 그래서 정관사 더라고 하는 거는 무언가 상황이든 뭐든 간에 특정될 때, 정해졌을 때, 요럴 때 쓰는 건데요. 아니면 뭐 정해줘야 할 때. 즉, 읽는 사람 또는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모두 아는 대상을 가리킬 때 더를 붙입니다. 그쵸? 근데 한 가지 더 이제 생각하실 게 있는데, 정관사 더는 사실 문법 책을 보면 규칙이 막 한 바구니가 나와요. 뭐 예를 들면 강이나 호수 앞에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어디에는 더를 붙이고 어디에는 더를 붙일 수 없고 굉장히 짜잘짜잘한 규칙이 많이 있는데, 사실 요즘 시험에 그런 것들이 막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외울 필요가 없고, 그리고 사실 외운다고 해도 까먹어요. 어차피 지금 외워봤자 11월, 12월 되면 어차피 또 까먹어서 그때 오히려 조금 더 세세한 규칙을 익혀주는 게 시험 때 기억날 확률이 높지, 지금부터 공부한다고 해서 걔는 효율적인 공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규칙을 우리가 외우진 않을 건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 덜하는 애를 만났을 땐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좀 타율이 좋은, 그러니까 정답률이 그래도 한 8, 90% 정도 되는 방법을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정관사 더는 정해진 것도 쓸 수 있지만 정해져 있는 것에도 내가 뭔가의 범위를 정해야 할 때도 더를 붙이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원래 고유명사 앞에는 더 붙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붙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의 역할이 뭐죠? 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고유명사는 이름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를 붙이면 중복이에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에 또 정해주는 그런 느낌이니까 쓰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뭐 국가 이름 같은 것들도 당연히 앞에 더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대한민국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코리아 앞에는 더 코리아라고 붙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 있죠? US 앞에는 더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더가 붙어요. 분명히 붙었을 거예요. 그쵸? 걔는 왜 붙냐라고 하면, 미국은 주가 몇 개죠? 50개. 그쵸? 그래서 그 주의 범위를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범위를 지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더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필리핀은 더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필리핀 뭐로 이루어진 나라?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그럼 뭐 해줘야 돼요? 범위를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정해줘야 되죠. 그래서 필리핀도 더가 붙어야 돼요. 또 이제 또 쉬운 개념이 연도는 1993년 이러면 어때요? 딱 정해져 있죠. 그럼 더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근데 연대는요, 1990년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연대 앞에는 더가 붙어요. The 1990s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또 뭐 이야기를 해보자면 바다는 더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바다나 강. 태평양이라고 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태평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서양,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더가 붙어요. 근데 호수는요? 안 붙어요. 왜냐하면 범위를 지정할 수 없어서. 얘네들은 줄었다가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막 이렇게도 하기 때문에 호수 앞에는 또 더를 붙이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반도는요? 산맥 같은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정해줘야 되겠죠. 산맥도. 그래서 왜 우랄 산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앞에는 더가 붙어요.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너무 무수하게 많은 것들까지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문제에서 만났을 때, 그때 이제 뭐 더 이제 만나는 거 가지고, 이렇게 범위가 정해지는 느낌이라서 얘는 더가 붙었나 보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고 좀 넘어가시면 되는 그런 파트예요. 그래도 이 범위 지정하는 개념으로 조금 데이터 쌓아주시면 웬만하면 정답률 거의 한 8, 90% 정도 될 거예요. 더 파트를 물어봤을 때. 나머지 10%는 거의 뭐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더는 그렇고, 그 다음에 부정관사 어나 언은 언제 쓴다 그랬죠? 무언가를 처음 소개하거나 처음 분류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수 규칙이 하나 더 있죠. 셀 수 있는 명사, 그 중에서도
단수명사일 때 어나 언을 쓰는 거잖아요. 그쵸? 셀 수 없거나 복수면 어떻게 돼요? 무관사죠. 이제 아무것도 쓰지 않는 거. 그쵸?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또 뭐 셀 수 있는 거는 s나 es 붙여가지고 관사 없이 써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문법적인 규칙에 따라 뭐 이런 부정관사나 무관사를 판별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뭐만 사실 체크하면 되냐면 명사의 수만 체크를 하면 되겠죠. 따라서 명사는 사실 이렇게 조금 두 가지 생각하면 돼요. 정관사 더를 붙여야 되냐 안 붙여야 되냐 아니면 셀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앞으로 명사의 밑줄이 그어졌을 땐 한정사를 항상 같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기 체크하실 게 두 가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관사랑 수. 요렇게 딱 두 가지 포인트만 확인하시면 돼요. 명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 정리될까요? 그리고 사실 앞에 물론 지시사, 소유격, 수량어도 있지 않나요?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지시사랑 소유격 같은 경우에는 문제로 거의 내지를 않고요. 그 다음에 수량어는 문제에 그래도 꽤나 나오거든요. 얘도. 하지만 얘는 명사 하나에만 밑줄이 그어진 게 아니고 수량어가 같이 그어지니까 그때는 수량어가 그어지면 뭐 판단하라는 거냐면 똑같이 수규칙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명사는 항상 관사랑 수만 체크하면 되더라. 그러면 이제 수량어는 셀 수 있는 거에 붙을 수 있는 거, 셀 수 없는 거에 붙을 수 있는 거, 그 중에서 셀 수 있는 거에 막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거에 every, each, either, neither, both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중에서 좀 every나 each 이런 애들은 좀 특이한 규칙을 가지고 있었죠. 어떤 규칙이에요? every는 모두라는 뜻이지만 이미 각각을 이렇게 세는 느낌이라서 뒤에 단수명사, 복수명사? 단수명사가 오고 동사도 단수동사가 와요. each도 어때요? 각각이니까 뒤에 단수명사 오고 단수동사 와요. 요런 규칙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랑 관련된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또 문제 풀면서 우리가 좀 익혀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한정사 파트에서는 관사나 수량어 정도 물어볼 수 있더라. 요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치 수식어는 종류 뭐뭐 있었죠? 명사, 형용사, ing, ed.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언제 판단하는 거냐면 명사에만 밑줄이 그어진 게 아닌 거예요. 이번에는 자, 명사 앞에 예를 들면 명사가 수식을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요렇게 명사 이 덩어리가 밑줄이 그어진 상황인 거예요. 그럼 우리 보고 뭐 판단하라는 거? 얘 수식어구도 같이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는 어떤 문법적 특징이 있냐면 명사지만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인 품사로 쓰인 거기 때문에 명사의 성질을 잃어버려요. 자, 이게 되게 어려운 말 같은데 명사의 성질은 뭐냐면 관사랑 수 표현이에요. 즉 여기 사이에 들어오는 명사에는 따로 관사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이고 수 같은 것도 아무리 복수더라도 s나 es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수식하는 명사가 s나 es가 붙으면 우리 이거 뭐하다? 틀렸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 정도 규칙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리고 만약에 앞에 한정사, 관사 붙어 있으면 걔는 이 명사 거가 아니라 여기 뒤에 명사, 이 주인 거예요. 앞에 한정사가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이 사이에 낀 애는 아무것도 안 붙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물어볼 거면 s나 es 가지고 물어봐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형용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면 보통 형용사에 그어진 게 아니라 막 다른 품사로 장난쳐요. 부사 같은 걸 막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항상 영어에선 기본적으로 품사랑 어순을 체크하는 건 항상 기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따로 항상 이야기를 안 드려도 습관이 되어야 할 것 품사랑 어순 체크입니다. 자, 그러면 어순이 중요하다라고 그랬잖아요. 전치 수식어는 반드시 누구 뒤에? 관사 뒤에 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근데 관사하면 어나 더만 되게 세단 말이에요. 자, 수량어도 한정사예요. 그럼 수량어에 해당하는 or, every 이런 것들은 항상 누구 앞에? 수식어 앞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순 가지고 물어볼 때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밑줄이 다 같이 그어져요. 그래서 어순 맞는지 체크하라고. 그래서 요렇게 만약에 전체가 싹 다 밑줄이 그어지면 나보고 지금 여기 각각의 품사의 특징뿐 아니라 어순도 체크하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케이스마다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ing랑 ed를 가지고는 이제 뭘 물어보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능동이냐 수동이냐 요 개념을 이제 물어보게 되겠죠. 항상 ing 밑줄 그어져 있거나 ed 밑줄 그어져 있으면 거의 다 능수동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능수동 판단할 때 주의하실 거는
주체랑 대상을 판단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사람이냐 사물이냐 단순히 이런 해석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쵸? 특히 자동사에 대한 개념도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포인트. 그래서 요거는 또 문제 풀면서 중요한 파트니까 만나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 전치 수식어 파트에서는 그래도 많이 물어보는 게 여기 ing, ed 요 파트가 되겠고 나머지는 방금 제가 이제 얘기 드렸던 세부적인 어순이나 s나 es 못 붙이는 그런 규칙 정도만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한정사 파트보단 사실 여기 파트가 조금 더 출제는 더 많이 되고요. 근데 여기까지도 막 빈도가 엄청 높진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얘네보다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출제되는 게 명사 파트가 돼요. 그래서 명사는 이제 다시 명사에 밑줄 그어져 있으면 무슨 개념 체크하면 된다? 관사랑 수, 딱 이렇게 두 가지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그 두 개만 체크하면 단데 근데 여러분들이 딱 한눈에 보자마자 이거 명사 수 틀렸다라고 알아볼 수 있는 분명히 그런 명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딱 보고 알아볼 수 없는 명사도 있을 거예요. 나 명사 밑줄 그어졌는데 관사랑 수 체크하라는 건 아는데 근데 얘 수를 모르겠다. 이런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그랬을 때 다시 제가 지금 문제마다 출제 우선순위를 얘기를 자꾸 드릴 거예요. 명사 자체는 다른 동사나 이런 애들에 비해서 잘 출제되는 파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사에 밑줄 그어져 있는데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게 아니라면 건들지 말고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굳이 판단하려 애쓰지 마시고 아마 다른 게 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답으로 고르거나 아니면 다른 걸 소거해가지고 답을 고르실 수 있을 테니까 이거는 당황하지 않고 넘기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막히지 마시고 여기 명사 파트는 웬만하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명사는 뭐 요 정도. 근데 여기 대명사 파트는 그래도 얘네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답이 될 확률도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좀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문제 포인트예요. 자, 왜 좋아하냐? 자, 예전엔 문법이 조금 암기식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이제 교수님들이 그렇게 출제를 하다 보니까 나는 진짜 이 영어 문장을 좀 제대로 알고 이렇게 좀 똑똑한 학생들을 뽑고 싶은데 자꾸 외워서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훨씬 원리 기반으로 문법 문제들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대명사는 반드시 해석을 해야 판단이 가능한 애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해야 이 대명사가 단수 대명사인 it을 써야 되는지 복수 대명사인 them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막 자꾸 문제로 내는 거예요. 또는 제기대명사 써야 되냐 이런 것도 그 문장에 이제 주어랑 같은 애면 제기대명사 쓰는 거고 뭐 같은 애가 아니면 제기대명사 쓸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글을 받아오는 거면 인칭대명사를 써야 되는 거고 사물을 받아오는 거면 또 사물에 해당되는 대명사를 써야 되는 거고 이런 세부적인 규칙이 있잖아요. 근데 다 뭘 해야만 판단이 가능해요? 해석을 해야만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문제예요. 그래서 대명사가 나오면 뭐 해야 되는 문제다? 해석해야 되는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근데 또 우리 해석이 얼마나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또 대명사보다 출제 빈도가 높은 파트가 있어요. 아직 안 배운 동사 파트나 뭐 분사 구문이라고 이제 부르는 뭐 ing, ed 이런 파트들이 있죠. 걔네들 파트가 훨씬 더 출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관계사랑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그래서 그런 애들이 혹시 뒤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대명사 나오면 일단 기다렸다가 다른 포인트들 체크했는데 건들 거 없으면 그때 대명사를 해석해서 판단을 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해석하는 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안 하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최대한 해석 안 하고 빨리빨리 풀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문법 문제는 나중에 거의 30초 컷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막 불안해가지고 막 30초 더 보고 막 1분 더 보고 이게 당장에는 아무 시간도 아닌 것 같지만 걔네가 30초씩 모이면 5분이 되고 6분이 돼서 독해지문 하나를 날리게 돼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문법 문제는 빠르게 푸는 게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우선순위를 좀 잘 기억해 두시고 다시 대명사는 뭘 해야 되니까? 해석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얘가 정답의 우선순위로 조금 높긴 하지만 그래도 판단 순위는 뒤로 미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명사는 이제 나온다면 그 받아오는 말의 수 개념 그러니까 뭐 it이냐 them이냐 이런 거 받아오는 게 단수명사냐 복수명사냐 또는 뭐 대이냐 자리에 따라서 그 다음에 가끔 제기대명사도 제기대명사는 언제만 쓸 수 있죠? 그 문장의 앞에 주어
이런 자리에 이미 나왔을 때 뒤에 나오는 이제 목적어에서 제기대명사 같은 거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주어랑 일치하는 대상인지 체크해야 돼요. I love myself는 되지만 I love yourself는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체크하는 문제가 제기대명사에 해당되는 거.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뭐 인칭대명사나 그러니까 사람이었으면 인칭대명사로 받아야 되는데 is로 써놨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글을 받아왔으니까 he라고 써야 되는데 막 it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럼 틀린 거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대명사의 밑줄이 그어지면 나보고 뭐 받아오는 건지 확인하라, 해석하라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포인트 끝이에요. 여기까지가 명사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명사의 밑줄 그어진 모든 상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자, 한 번에 다 설명을 드려서 자, 바로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는 숙제를 해오셔서 저랑 같이 이제 풀어야 되는데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잠깐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제가 이제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충 그래도 훑어라도 보셨겠죠? 어떤 식으로 지금 문제들이 출제됐는지. 자, 그럼 분명히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대명사는 해석을 해요. 그러면 대명사 문제가 출제되지 않으면 일단 뭐 하지 않아요? 해석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해석은 하지 않고 품사랑 어순 위주로 체크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문장에 이제 주어, 동사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야 자리 판별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품사랑 어순 체크는 하셔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석을 하게 되면 시간이 조금 더 우리가 아무래도 한국인이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해석은 필요할 때만 뭐 짧게 하거나 문장이 통으로 필요하면 통으로 다 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막상 문제를 풀려고 하면 뭔가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도 이제 명사의 밑줄 그어질 때 배웠지만 뭔가 또 판단하기 어려운 뭐 그런 개념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 드렸지만 문법은 틀리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에 제가 얘기 드린 명사 개념 설명을 모르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인풋은 일단 들어올 건 다 들어온 상태예요. 근데 거기가 이해가 안 되면 인풋이 부족한 거고 이해가 된다면 인풋은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도 내가 지금 문제를 잘 못 풀겠다면 그건 아웃풋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훈련을 하고 문제를 풀면서 채워가야 되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또 같이 풀면서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보면 일단 딱 자리를 봤는데 전치사 뒤 누구 자리? 명사 자리고 명사에 전체 다 밑줄이 그어져 있죠. large amount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 amount라고 하는 거 명사에 밑줄 그어져 있다면 뭐 체크하자? 관사, 수 체크하자. amount는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a number of처럼 a amount of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a large amount of 큰 양의 라고 지금 뭐 뒤에 걸 수식하는 어구이긴 하지만 어쨌든 amount 자체가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a amount라고 표현을 해야 맞겠습니다. 물론 뭘로 고쳐야 될지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셀 수 있는 명사니까 수 표현을 안 해서 틀렸다라고 판단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누군가는 어마운트가 셀 수 있는 거야? 나 몰랐는데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틀리면서 배우는 거예요. 어마운트는 셀 수 있구나. 이렇게 그냥 가볍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틀렸을 때 충격 조금 받아야 될 건 뭐냐면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거. 이거는 대명사 반드시 받아오는 말 해석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런 거 틀리면 이건 내가 조금 주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 이런 거 틀리는 건 상처받지 않아도 돼요.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그냥 좀 넘어가고 그냥 반복해서 조금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니까 막 너무 달달달 외워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으로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중요한 문제는 2번, 3번 이상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기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한 번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대신 모더니즘에서 배운 주요 원리는 반드시 익힐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2번 봅시다. 자, 그럼 여기도 똑같이 The Constellation Orion이라고 돼 있는데 누구 자리에 밑줄? 명사 자리에 밑줄 그어져 있으니까 관사랑 수 체크하는데 The Constellation 그 별자리 어떤 별자리? 오리온 자리라고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뒤에 동격으로 들어와 있는데 뭐 아무 문제 없으니까 사실 A번은 건들 대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뭐 판단할 수 없으면 일단 넘어가 보세요. 더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파트가 나오는지. 근데 뒤를 보면 The All Stars라고 돼 있죠. 여러분 제가 여기 봅니까? 한정사인데
한정사가 하나 더 나왔죠. 근데 한정사는 원래 관사, 지시사, 소유격 셋 중에는 하나만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수량어는 같이 쓸 수 있어요. 올은 수량어죠. 더는 정관사고. 근데 여러분 얘네 어순이 어떻게 될까요? 품사 체크했으면 그 다음이 이제 어순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The All Stars 이런 거 봤어요? All the Stars 이런 거는 뭔가 조금 더 익숙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 독해에서 내가 어떤 형태를 많이 만나봤었는지 그걸 생각하는 것도 문법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풀었을 때 나 감으로 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주 좋은 감입니다. 감이라고 하는 거는 빅데이터예요. 내가 그 정도로 데이터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거 뭔가 내가 이유는 설명할 수 없지만 틀렸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진 모르지만 난 이렇게 생긴 거 처음 본다. 그래서 틀린 것 같아. 잘 푸신 거예요. 엄청 잘 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푸는 거에 대해서 막 전혀 찝찝해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막 감으로 풀었다에 안 좋은 거는 그냥 대충 찍은 거. 제가 조금 더 정답같이 생겨서 막 이러면서 이렇게 찍은 거는 좀 그건 좋은 감은 아닌데, 요런 진짜 데이터 기반으로 내가 독해에서 나 이런 꼴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다 하고 고르는 것은 아주 좋은 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수량어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정사 앞에 써야 돼요. 같이 쓸 때. 그래서 all the stars 이렇게 와야 됩니다. 어순 가지고 이제 물어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나오면 이렇게 어순이 쓰여지면 되는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또 3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 아까 배운 거 나왔는데요. 자, rivers, Himalayas, 강과 산맥이죠. 자, 그러면 이제 누구를 덜을 붙여야 될까? 요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지금 보니까 항상 명사는 관사랑 수 체크하면 되니까요. 근데 첫 번째 명사의 rivers예요. 자, 봤더니 deposited by rivers라고 하게 되면 강에 의해서 뭔가 퇴적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퇴적된다는 건 강 하나 가지고 될 일인가요? 강 물줄기들 가지고 막 이렇게 퇴적이 되는 거잖아요. 즉 특정한 강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죠. 특정한 강이 아니면 더 붙여요, 안 붙여요? 당연히 안 붙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여러 물줄기니까 rivers 그냥 무관사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런데 히말라야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산맥이죠. 산맥 앞에는 반드시 범위를 지정해주는 더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앞에 더를 붙여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자, 또 4번도 efforts라는 명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여러분 다시 명사는 뭐랑 뭐 체크? 관사랑 수 체크하는데 내가 effort가 감이 잘 안 와요. 얘 셀 수 있는 거지? 셀 수 없는 거지? 감이 잘 안 오면 그럼 기다렸다가 더 명확한 게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근데 efforts는 원래 셀 수 있어요. 노력들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복수 붙일 수 있어서 사실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면 effort 내가 생각하기에 셀 수 없는 것 같은데 하셔도 그러니까 틀리면서 effort는 셀 수 있구나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명사는 놀라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얘는 사실 문제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를 보면은 There has been a resurgence of interest라고 하는 또 명사 자리에 이제 흥미의 약간 재급등? 다시 흥미를 좀 불러일으킨다라는 뭐 이런 뜻이죠. 그랬을 때 여기가 부정관사 어가 왔는데 얘의 역할은 뭔가를 처음 소개하거나 분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뭐가 있었다? 관심을 재급등시키는, 재증폭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부분이라서 문제될 게 여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런 거 판단이 어렵죠. 원래 관사랑 수 판단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에 없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일단 그 관사랑 수 개념 중에서도 이런 애들이 조금 더 까다로우니까 일단 그래도 답 안 나오면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면 더는 판단하기가 그래도 조금 더 쉬워요. 관사 중에서. 그래서 체크를 해보면 여기 마지막에 in the print라고 돼 있는데 자, 더를 붙여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체크하려면 얘는 해석이 조금 필요하겠어요. 자, 더라고 하는 건 언제 붙이는 거? 뭔가가 특정될 때 또는 내가 범위를 지정해줘야 될 때. 그렇다면 the print라고 하게 되면 어떤 뜻이죠? 특정한 프린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in the print, 그 프린트에서 이렇게. 근데 자, 문맥을 해석해 봅시다. It is largely due to the publisher's efforts that 여러분 이거 문장 구조 알아볼 수 있었을지 모르겠네요. It is that 강조 구문이죠. 그래서 largely due to the publisher's efforts 이 퍼블리셔의 노력들 때문에 바로 그 노력들 덕분에 There has been a resurgence of interest in Hurston's writings 라고 돼 있으니까 이 허스톤에 대한 어떤 글의 관심이 엄청 다시
되살아나게 되었다. 요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And all her books are back in the print. 요렇게. 그래서 그 결과 그녀의 모든 책들이 다시 인쇄되었다. 라고 해야 문맥적으로 맞겠죠. 지금 앞 상황이 뭐였어요? 이 퍼블리셔 출판사의 노력 덕분에 그녀의 책에 대한 관심이 다시 재급등했잖아요. 그쵸? 다시 막 치솟았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그녀의 모든 책들이 재발행되는, 다시 또 이렇게 인쇄가 되고 발행이 되는 이런 이야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특정한 프린트를 말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더를 지워야 in print, 인쇄되어 라는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in the print 하면 그 프린트에서가 되고, in print 하면 프린트해서, 인쇄해서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즉 더가 없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속성, 그러니까 특정하게 정해지는 이 구체적인 개념을 잃어버리게 돼요. 즉 추상적인 개념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in print 하면 인쇄돼서 라는 이런 추상적인 이런 개념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C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해석을 해서 내가 더를 판단해야 됐던 그런 문제였는데, 요런 거는 제가 이제 정답의 우선순위는 떨어지지만 결국 나머지 속어에서 얘 남아있으면 그래도 판단은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정관사 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의미 같은 거를 조금 고려해서 생각은 해볼 수 있겠더라.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런 거는 그냥 틀리면서 계속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법은 그냥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모르는 게 자꾸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막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아직은 처음 할 때지만 나중에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데이터라는 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때도 처음 보는 거라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낯선 거에 되게 놀라거든요. 근데 관계사절 틀리는 거에 충격받으셔야 돼요. 관계사절 틀리는 건 충격이 맞아요. 그거는 계속 나오는 거고 아주 중요한 이론이고 몇 번이나 강조하고 그런 내용이니까 당연히 틀리면 충격받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 보는 애들은 말 그대로 잘 안 나오니까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소한 개념들에 대해서 얘네들을 마주치는 거에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막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고 그냥 한번 내 경험으로 넣어놓는 거예요. 아, 이렇게도 풀면 되는구나. 이런 내 경험으로.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는 일단 명사 앞에 이미 누가 붙어있죠? 더가 붙어있어요. 자, 더는 어떨 때 붙는 거? 정해진 거, 뭔가 특정되거나 내가 뭔가 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지정을 하거나 그럴 때 붙여요. 근데 그 앞에 붙는 한정사, 수량어들을 또 고르래요. 근데 그럼 그랬을 때 더의 속성을 같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중에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 애가 누굴까요? Everyone, most, each, or none. 우리 아까 어순 문제에서도 봤어요, 한번. all, 그쵸? 아까 all 더 이렇게 붙는 거 봤죠? 그 경험도 항상 생각하셔가지고 all밖에 못 붙습니다. 왜냐면 나머지는 범위를 지정할 수가 없어요. 일단 every랑 each는 각각의라는 이런 개념들 때문에 이미 범위를 묶을 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요. most도 마찬가지, 대부분이라는 것 자체가 범위가 모호하죠. 그 다음에 none이라고 하는 건 뭐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에 붙을 수 있는 게 all, 또는 막 이런 것도 붙을 수 있어요. double, 그 다음에 half 이런 것들, 또는 both 이런 건 돼요. 왜 돼요? both는 딱 2개, 그쵸?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double이나 half는 2배 또는 반틈 이렇게 범위 정해가지고 2배, 2분의 1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볼 때 놀라지 마시고, 더는 특정되거나 범위를 지정할 수 있어서 앞에는 요런 한정사들이, 요런 수량어들이 추가적으로 붙을 수 있구나, 딱 요 정도? 그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이런 문제도 있더라,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자, 6번에 다시 명사의 밑줄 그어져 있어요. 2가지, 관사랑 수 체크하는데 plant죠. 그러면 얘는 아마 이제 뭐 식물들이겠죠. 해석해보면 plants could not leave the water 이니까 식물들이 이제 물을 떠날 수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보니까 여기는 사실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식물들을 말하는 거니까 막연한 전체 가리킬 때 우리 무관사 쓰는 거 괜찮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a plant 해도 되고 plants 해도 돼요. 그러니까 a plant 하면서 그냥 식물은 이러면서 일반적인 식물에 대해서 소개해도 괜찮고,
관사 없이 plants라고 하면서 그냥 보통의 막연한 식물들 전체를 가리켜도 괜찮습니다. 즉 이러나 저러나 a plant 또는 plants로만 쓰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뭐 판단이 어려우면 뒤에 더 정확한 거 나오는지 기다려보면 되는데 뒤에 가면 더 쉬운 애가 나와요. B에 여러분 여기 한정사 그 다음에 뭐 와야 돼요? 전치, 수식어 플러스 명사 와야 되죠. 전치, 수식어 올 수 있는 거 품사 4가지. 명사, 형용사, ing, ed. 그렇죠. 근데 누구는 안 돼요? 부사는 안 되죠. 그러니까 틀린 거죠. 아주 명확한 애가 있으니까 이런 애들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continuous supply라고 해야 되겠죠? 물론 뒤에 water는 셀 수 없는 명사니까 아무것도 이제 안 붙은 거고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서 7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7번은 조금 제 이제 설명이 필요한 개념인데요. 자, 형용사의 종류가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뭐냐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한정적 용법이 있고 서술적 용법이 있어요. 자, 이게 우리 모더니즘에서 배우지 않았던 것은 주요 개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지엽적이지만 가끔 그래도 한 문제 정도씩은 나올 수도 있어서 그래도 개념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형용사의 종류에는 한정적 용법의 형용사와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가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일단 한정이라고 하는 거는 명사의 범위를 제한할 때 우리가 보통 한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관계사절도 제한적 용법이 있었고 비제한적 용법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형용사가 명사를 이렇게 형용사가 앞에서 수식을 하게 되면 얘는 한정적 용법이에요. 명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럼 서술적 용법은 뭐냐? 서술어는 여러분 주어 부분이에요? 동사 부분이에요? 서술어. 동사 부분을 우리가 서술어라고 얘기를 하죠. 즉 동사 자리에 형용사가 올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동사 뒤에 형용사 올 수 있는 건 어떤 동사 뒤에서 가능하죠? 대표적으로 비동사 같은 연결동사 뒤에서 형용사가 올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서술적 용법은 그 비동사, 연결동사 뒤에서 오는 형용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동사구로 쓰이는 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live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I am live 이런 거 봤어요? 못 봤죠? 그럼 live 뭐라 그래요? 이거는 영어랑 한국어의 혼종이긴 하지만 라이브 방송 막 이런 식으로 어쨌든 live는 명사 앞에 붙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live가 생생한 살아있는 이라는 뜻에서 명사 앞에 붙는 건데 여기 트리를 가리키면 얘는 원래 live tree라고 써야 맞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나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live라는 이 형용사는 한정적 용법으로 쓰이는 형용사입니다. 자, 근데 얘랑 비슷한 의미를 가진 하지만 용법이 다른 애가 있어요. 바로 alive예요. alive라고 하는 거는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건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alive는 똑같이 생생한 이런 뜻인데 보통 동사 뒤에 쓰입니다. 그러니까 서술적 용법으로 밖에 안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편의점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주스가 있는데 take alive라고 거기 take가 동사죠. 거기 뒤에 있는 alive가 요놈이에요. 요놈. 그래서 자, alive는 동사 뒤에서 생생하다, 뭔가 생생한이라는 속성을 만들어주는 그런 형용사로 쓰이는데 동사 뒤에서밖에 안 쓰여요. 즉 명사 앞에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alive tree 하면 맞아요? 틀려요? alive tree 하면 그쵸? 명사 앞에서 수식하면 틀린 거예요. 다시 alive는 어디 뒤에서? 비동사 또는 동사 뒤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동사 뒤에서 쓸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애초에 이 형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답 없는 거 아닌가요?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분명히 live는 명사 앞에 와야 된다 그랬고 alive는 명사 앞에 못 온다 그랬는데 근데 alive 막 뒤에 온 거 있고 막 아무튼 이상해요. 그쵸? 뭐 얘 틀린 건 알겠어요. 그쵸? 그 다음 명사를 누가 수식할 수 없고 부사가 수식할 수 없고 그러니까 CD 틀린 건 알겠는데 도대체 A, B 중에 그럼 답이 어딨냐? 그럼 사실 지금 B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소구하면 답은 몇 번이겠어요? 네, 당연히 A번인데요. 왜 A번이 가능하냐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명사 뒤에서 수식할 수 있는 거 관계사 절 배울 때 which is 삭제되면 누구 남는다고 배웠죠? 형용사 구가 남는다고 배웠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는 지금 which is가 삭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술적 용법으로 쓰이는 형용사들은 저렇게 which is가 삭제되고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tree alive는 맞는 게 돼요. 정리될까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A번이 되더라. 자, 뭐 alive 말고도 예를 들면 afraid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애들도 다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애인데 그런 애들을 우리가 막 처음부터 막 일일이 막 다다다다다 외울 수는 없어요. 막 잘 나오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만나면서 배우는 문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공부하시다가 문제 풀다가 또 뭐 서술적 용법 어쩌고 나오면 아 이런 애도 동사 뒤에서밖에 못 쓰는구나 하면서 그냥 데이터 채워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대체적으로 형용사 앞에 붙어 있는 애들이 거의 다 서술적 용법으로 쓰이는 애들입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알아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 바로 봅시다. 여러분 8번도 anecdotal evidence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명사는 관사랑 수 체크하는데 evidence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증거. 셀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얘는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 아, 그럼 이거 몰랐어도 evidence는 셀 수 없구나. 그냥 이렇게 익히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출제된 파트들이 누구예요? 밑줄 그어져 있는 애들이 대명사들이죠. 대명사들은 반드시 뭘 체크해야 한다? 받아오는 말을 체크해야 된다. 즉 해석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쵸? 그러면 9번 문제 해석하셔야 되겠네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봅시다. The populations of most developing countries 까지가 주어져. grow at a rate much faster 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개발도상 국가들의 인구가 성장한다. 계속 는다. 어떤 속도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는대요. 그럼 누구보다? Than that of industrialized countries. 이미 산업화된 국가의 뭐보다? 인구보다라고 들어와야 되겠죠. 즉 얘는 populations를 받아오는 건데 복수네요. 근데 that은 단수죠. 복수로 바꿔주면 those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10번을 바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10번은 another도 그럼 이제 해석해야 되나? 아니요. 얘는 아니에요. 자, 얘는 추가적으로 또 정리할 개념이 하나 있는데 another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뭘 보라는 얘기냐? 세트를 이제 보라는 얘기예요. 얘는 항상 세트로 다니거든요. another은 무슨 뜻? 또 다른 하나죠. 그럼 반드시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한 놈이 나와야 돼요. 하나가 나와야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라고 할 수 있어서 앞에 one이랑 같이 다닙니다. one, another 이렇게. 근데 앞에 체크하러 갔더니 누가 있어요, 여러분? 썸이 있죠. 썸은 누구랑 다니냐면 자, 썸은 우리가 전체 이런 집단이 있을 때 썸은 일부란 뜻이죠. 그러면 이 중에 일부를 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another은 여러분 이렇게 쪼개서 other의 단수형이에요. another. 그러니까 한 놈이야, 한 놈. another은. 그러면 썸 일부를 제외하고 한 명만 남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어떤 집단의 일부를 제외했으면 당연히 나머지도 일부들이 남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others라고 받아야 돼요. other 아니고 others. 복수형으로 받아야 됩니다. 괜찮나요? 썸은 누구랑 짝꿍? others랑 짝꿍. 그쵸? 자, 근데 some others 이렇게 나오고 나서 또 다른 이 얘네들 빼고 또 다른 그 밖에 나머지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그냥 그러고 싶은 상황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일부 빼고 그 밖에 나머지 전체를 가리키고 싶어요. 그럼 그때는 범위가 필요해요. 그럼 누구를 쓰면 돼요? 더. 그래서 그때는 the others 라고 합니다. 그럼 the others는 앞에 some이랑 others 없이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some others라고 나오든지 some others, the others라고 나오든지 이런 식으로 다니는 애들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누구랑 같이 안 다녀요? one,
another이랑 같이 안 다녀요. 그래서 another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이거는 받아오는 말 체크하는 게 아니고 짝꿍을 찾으러 가야 된다. another 그어져 있으니까 짝꿍 찾으러 갔더니 썸이죠? 그래서 틀렸다.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될까요? 만약에 여기가 the others 였으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얘도 틀려요. 반드시 the others를 말하려면 앞에 먼저 누가? others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쵸? 문법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논리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